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10,000불 밑에 금액을 놓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소액 재판, 즉 스몰 클레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액 재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부동산법, 민사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이 소액 재판 많이들 아마 한인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소액 재판이라고 하면 분쟁 액수가 적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케이스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도와드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변호사가 손님을 대변해서 법정에 가고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네. 변호사 없이 손님들이 직접 하는 절차인데 네. 생각 외로 변호사 사무실에 소액 재판과 관련된 질문과 또는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런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소액 재판이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재판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셔서 좀 쉽게 생각하시고 소액 재판 그냥 해보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고 네. 물론 이제 그 어디 가서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정도만 알면 네. 그 각 법원의 그 스몰 클레임 소액 재판에 대한 절차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사실은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본인이 신경 쓰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런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도 좀 주의할 점도 있고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요. 네. 먼저 이 소액 재판, 이름부터 소액이에요. 그렇죠.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으로 소송할 수 있는 게 보통 개인이 소송할 경우에는 10,000불. 네. 개인이 아닌 어떤 회사가 소송했을 경우는 5,000불. 이게 최대한으로 액수를 소송하는 거고요.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원고가 원래 받을 돈이 15,000불일 경우에 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 재판의 최대한 액수는 10,000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듣는 질문이 내가 15,000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000불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5,000불을 따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물어보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액수를 나눠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5,000불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냥 5,000불을 받는 것을 포기하지만 그냥 10,000불만 받고 뭐 여러 가지 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을 경우에는 네. 변호사 비용 내고 법원 비용 내고 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한다면 네. 그냥 그러면 5,000불을 포기하고 15,000불 대신 10,000불로 그냥 소송하겠다 하면 네. 그럼 10,000불로 소송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10,000불이라는 기준이 뭐 현금으로 10,000불, 이렇게 돈 관련된 액수로 10,000불 그렇죠. 딱 정해져야 그렇죠. 소송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소송에 이제 그 소액 재판을 할 수 있는 소송이 있고 네. 소액 재판을 할 수 없는 소송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뭐 미스터 일이라는 분이 미스터 김한테 돈 10,000불을 꽂았는데 돈을 갚지는 않았다 하면 우리가 액수가 정확하게 있는 어떤 계약이었는데 계약 불이행 때문에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소액 재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접근 금지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날 너무 괴롭혀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피해의 보상으로 10,000불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정신적 피해이 10,000불인지 5,000불인지 어떠한 전문가의 어떠한 그 상대방이 받은 피해에 대한 달러 가치가 얼마인가를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소액 재판에다가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딱 금액이 맞아야지 일단 소액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정확하게 분쟁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알았을 때 어떤 계약서에 의해서 네. 뭐 그게 뭐 돈을 꿔준 거라든지 어떤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계약에 의해서 상대방의 원고의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았을 때에는 소액 재판을 할 수가 있지만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이제 소액 재판을 못 하고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10,000불씩 이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한테 하고 소송을 막 계속해요. 매달 해요. 그렇지. 가능할까요?
그렇죠. 가능하지는 않고 가능은 한데 네. 액수가 만 불이 아니라 2,500불 미만으로 소송할 경우에는 여러 번을 소송할 수 있지만 1년 내에 네네. 만약에 2,500 내가 소송하는 액수가 2,500불이 넘을 경우에 네. 1년에 2번뿐이 할 수 없게 됩니다. 2,500불을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년에 2번으로 그렇죠. 제한이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액 재판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 다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그런 그렇죠. 이제 과정이다. 뭐 간단하다면 간단하지만 네.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그냥 소송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송 가서 판사한테 내가 어떤 증거를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증거를 제출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자기의 증거를 한 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세 부를 가져가서 법원에다가 판사에 자기의 어떤 증거를 제출할 때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증거 일부 한 세트가 있어야 되고 네. 하나는 또 판사한테 줘야 되는 한 세트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또 상대방한테 줘서 상대방이 보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이런 그 이유 때문에 네네. 보통 한 세 세트를 갖고 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라든지 뭐 증거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든지 판사한테 간단하게 되도록이면 이게 복잡해지면 판사도 듣기 싫어서 그냥 상대방한테 이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판사가 알 수 있도록 증거 제출을 어떻게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을 받고 잠을 받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아무리 변호사님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재판 과정이라고 해도 이런 준비 과정에서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액 재판 가능한 경우를 알아봤는데 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그렇죠. 과정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내가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누가 아까 예를 들어서 미스터 리가 미스터 킴한테 돈 10,000불을 꽂았는데 돈을 안 줬다. 그럼 곧바로 그냥 무조건 소송 오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한테 그 소액 재판 가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노 하면은 아마 안 될 거예요. 네네. 구두로 하던 서면을 하던 상대방한테 내가 당신이 계약 위반해서 나한테 10,000불 주긴 했는데 왜 안 주냐 빨리 달라고 요구를 하는 어떤 절차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하는데 네. 예전과 달리 요새는 온라인으로 폼을 다 프린트를 해서 법원에 다 접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본인이 직접 컴퓨터를 통해서 네. 온라인으로 소장을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소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에서 이제 케이스 번호를 어사인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케이스 번호하고 어느 날짜가 재판 날짜라고 이제 그 소장이 나와서 저한테 이제 법원에 서류를 보내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서류를 갖고 피고인 그 디펜던트한테 소장을 전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건 분명히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또는 상대방이 집은 내가 모르고 상대방의 직장을 아는데 상대방 대신 상대방이 일하는 직장의 어떤 직원한테 전해줘도 되는지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소장은 상대방한테 최소한 재판 날짜의 15일 전에 전해줘야 된다는 게 법이고요.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직접 안 전해 주어도 직원이나 그 집을 갔는데 18살이 넘은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나왔다면 그 18살 넘은 사람한테 본인이 아니더라도 네. 전해주고 가고 메일로 보내면 한 세트를 네. 하면 그건 또 소장이 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본인이 안 받아도 그렇죠. 전해진 걸로 그렇죠. 친다. 예, 그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소장은 나한테 안 전해졌고 뭐 내 아들한테 전해졌다. 네. 아니면 내 직원한테 전했는데 이게 내가 받은 거냐? 법적으로 보면 그 우리가 subserve라고 해서 받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해줘야 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듯이 집에 있는데 안 나올 경우에는 네.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숨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가서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전해주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거를 본인이 힘들면 전문으로 또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고용을 해서 네. 그 사람들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 상대방이 나오면 전해주는 방법. 또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인 회사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법원에서 또 셰리프한테 그 맨 처음에 소장을 접수할 때 셰리프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셰리프가 직접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고 어떤 비용을 내면 네. 셰리프가 직접 가서 아. 소장을 전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 소장을 전해줘야지 다음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을 전해준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프루프 서비스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냐면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소장을 전해줬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제출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 보고 여기 프루프 서비스 보면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전해졌구나 네. 이렇게 해서 소장이 전해진 거를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네. 소장이 전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안 나오고 나 혼자 나오면 그냥 당연히 이기는 거가 되는 거고 재판 날짜가 됐는데도 소장을 전해주지 못했다. 네. 그렇다면 케이스 자체가 말하자면 취하당할 수도 있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아니면 소장을 전해질 때까지 다음에 뭐 재판 날짜를 연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절차가 되겠죠. 근데 이 소장을 만약에 이 사람이 타주로 가버려서 절대 못 찾아요. 그럼 어떡하죠? 보통 이제 타주로 갈 경우에는 가끔 이제 변호사들이 도움을 저희들은 이제 맨날 사람을 찾아서 소장 전해주기 되는 게 직업이다 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 저 같은 경우는 뭐 캘리포니아였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찾아보니까 저쪽 매사추세츠에 가갖고 있는 걸 찾아서 소장을 전해준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럴 게 사람을 못 찾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을 찾아서 소장을 전해줘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이름을 잘 모른다고 하면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봐야 상대방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 엉뚱한 사람 이름을 했다면 그 상대방한테 어떤 판결을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송하기 전에 상대방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확한 이름을 상대방을 알고 그다음에 소장을 접수하고 뭐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할 겁니다. 네. 아무리 소액 재판이라고 해도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소송을 하는 경우도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도 잘 모르고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 일단 소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고 네. 소송을 해야 될 상대가 예를 들어서 코퍼레이션일 경우에는 네. Secretary of State라고 캘리포니아의 그 주정부 그 모든 주식회사들 등록하는 이런 디파트먼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ABC 코퍼레이션을 소송하려고 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주식회사를 셋업할 때 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누구한테 서브를 해달라고 에이전트 이름을 데지그네이트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코퍼레이션을 코퍼레이션을 소송한다면 자기 생각에 저 사람이 주니까 저 사람이 전해주는 게 아니라 네. 거기 가서 코퍼레이션의 에이전트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주인하고 에이전트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많은 경우 코퍼레이션 셋업을 변호사가 할 수도 있고 회계사님들이 네.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에이전트의 이름이 그 주인이 아니라 변호사나 또는 그 회계사님이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해져야지 무조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전해졌다고 해서 소장이 전해졌다고 보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피고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 자체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기본적인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가끔 피고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소송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생각보다 꽤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네. 준비 절차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뭐 소액 제가 재판이. 보기엔 조금 영어만 하시고 아니면 네. 영어 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으면 그 법원 웹사이트 가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보기엔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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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상대방한테 만약에 소장을 전해줬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소장을 받는 입장이라고 치면은 딱 보면은 내가 순순히 법원에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도 잘못을 안 했다 하더라도 네. 어떤 사람이 날 소송했다고 하면 시간을 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는 잘못도 하나도 안 했는데 나한테 소장을 전해줬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계약서를 있다고 해서 날 소송했다고 한다면 판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있지도 않은 건데 하고 안 나가면 무조건 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누가 나한테 소송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네.
본인이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의 어떤 클레임이 잘못된 거라는 거를 법원의 판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네. 반면에 상대방이 소송을 만부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내 손해가 만부보다 더 큰 맞고서를 할 수 있는 이런 액수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네. 스몰 클레임 자체 내에서 같은 만불 미만으로 맞고서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네.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클레임할 수 있는 액수가 만불보다 더 많은 액수라고 한다면 네. 아예 그 민사 재판 법원 예를 들어 시페리어 콜트에 가서 소장을 접수하고 그 스몰 클레임 콜트에다가 내가 상대방한테 맞고서를 그 시페리어 콜트 했으니까 네. 이 스몰 클레임 케이스를 시페리어 콜트로 끌고 보내라 하면은 스몰 클레임에서는 더 이상 케이스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스몰 클레임에서 들을 수 있는 액수는 최대한이 만불인데 네. 맞고소한 맞고소한 액수가 만불보다 더 많고 이 맞고소한 소송이 시페리어 콜트에 접수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이상 이 원래 그 했던 원고의 소송에 대한 만불에 대한 거는 네. 스몰 클레임에서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시페리어 콜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조금 이렇게 악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인데 네. 나한테 만불을 소송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맞고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맞고소를 시페리어 콜트 하면 네. 시페리어 콜트에서는 사실 변호사 없이는 소송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결국은 포기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변호사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소송한 거를 포기할 테니까 당신도 맞고소한 거를 포기해 달라 뭐 하는 경우서 케이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또 쌍방이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또 시페리어 콜트에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는 굉장히 또 거기에 좀 테크니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정작 나는 비교적 작은 금액을 받으려고 소액 재판을 했는데 네. 이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맞고소를 해서 갑자기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죠. 아. 네, 그런 케이스도 제가 직접 핸들한 케이스도 몇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도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진짜 전문가가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께서 이전에 방송에서도 꼭 소송을 하지 않아도 중간에 제3자가 껴서 분쟁을 좀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소액 재판도 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미디에이션이라는 게 가능하기도 하고 네. 요즘 오렌지 카운티는 그렇지 않은데 LA는 사실 그 온라인 디스피트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네. 소액 재판을 법원에 접수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온라인에 가서 이 디스피트 레졸루션이라는 거기 사인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인업을 해서 그 합의를 하는 절차를 쌍방이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손님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스모클레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스모클레임 많이 해본 사람이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는데 제 손님 하는 걸 케이스를 잠깐 도와준 적이 있어서 네. 보니까 온라인에 등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소송을 만부를 했잖아요. 그럼 뭐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나름대로 어떤 개인 문제 때문에 법정 가기가 싫다. 네. 아니면 히어링 하기 전에 그냥 빨리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합의 만불 대신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7,000불 당신이 지불하려고 하면 내가 7,000불을 합의하겠다고 해서 그 온라인에 이렇게 7,000불을 갖다 이렇게 서밋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합의하겠다. 그럼 상대방이 그걸 보고 그럼 7,000불이면 나도 그러면 동의하겠다고 하면 합의가 되면 네. 재판에 가서 법원에 가서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이제 재판을 또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쌍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건 LA Superior Court 거기에는 이제 이런 그 dispute resolution 하는 그런 그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양 쌍방이 만날 필요가 없네요. 온라인으로. 만약에 하면? 합의가 되고 하면 그걸로 끝이 되니까 쌍방이 만날 필요는 없죠. 되게 좋은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다들 바쁜데 네. 뭐 단돈 1,000불 더 받겠다고 법정에 가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죠. 가서 막 서류 준비하고 하느니 네. 청구한 사람은 좀 적게 받으시고 또 지불해야 되는 사람은 또 법정은 법정대로 가고 질 거라고 한다면 네. 아니면 아예 안 가려고 생각한다면 하지만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렇다면은 그 온라인 dispute resolution을 통해서 상대방이 요구한 액수보다 적은 액수로 합의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합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네. 법원을 가기 전까지는 일단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합의로 끝나면은 가장 좋을 텐데 그렇죠. 합의로 끝나지 않은 경우 결국에는
재판 날짜가 되면 법원에 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항상 모든 분쟁이 물론 어떤 계약 위반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쌍방의 어떤 감정이 서로 격해서 그렇죠. 또 뭐 감정 때문에 끝까지 막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볼 때 제일 좋은 거는 재판 가기 전에 물론 재판을 가면 열심히 해서 이겨야 되겠지만 네네. 재판 가기 전에 좋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제일 쌍방이 서로 다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무리 소액 재판이어도 일단 법원에 가면은 변호사 없이 혼자 가는 거니까 그렇죠. 본인이 자기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쉬운 과정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개인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 가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떨리기도 하고 네.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좋게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법원에 갈 때 만약에 영어가 어렵다. 그럼 어떡하죠? LA는 그 통역사를 부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스페니시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 그 스페니시 통역관이 있긴 한데 네네. 스페니시가 아닌 뭐 한국어로 통역이 필요하다면 미리 재판하기 전에 그 웹사이트가 되면 그 통역사를 신청하는 그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 그 미리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신청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통역사가 나와서 통역을 해주기도 하죠. 네. 네네. 근데 이 소액 재판이라는 게 뭐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올 거 맞아요. 아니에요. 판사 맞아요. 앞에. 네. 그러면은 내가 막 구구절절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길 거다라는 가능성이 뭐 높아진다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항상 재판하는 기본적인 그 자세가 있는데 네. 어떤 자세냐면 간단 명료하게 음. 내가 요구하는 거가 뭐고 어떤 식으로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구구절절히 길으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좋지는 않아요. 아. 본인 생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간단 명료하게 판사가 알아듣도록 딱 하는 게 과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좀 준비를 잘 해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딱 그 판사 앞에서 결정이 바로 내려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직접 하진 않고 네. 보통 이제 그 판사가 알았다고 하고는 이제 편지로 네. 누가 이겼다 저겼다 해갖고 아. 이제 편지로 오는 경우들이 많죠. 네네. 네,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졌어요. 네. 이 판결에 나는 동의를 못한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 서류가 이제 오거든요. 네. 그럼 판결문이 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30일 안에 판결문에 대한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 사람은 판결문에 대한 항소를 30일 안에 접수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이긴 사람은 30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네. 상대방이 항소를 안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그 판결문에 대한 어떤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가끔 받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그 소액 재판 가서 이겨서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지불을 안 하네요. 어떻게 상대방이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판결문에 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진해서 돈을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게 법적으로 뭐 꼭 줘야 된다 이런 강제성이 법적으로 줘야 되긴 하는데 네. 당장 줘야 되는지 나중에 줘야 되는지 뭐 그런 아. 거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판결문을 받은 분, 승소하신 분이 상대방이 항소하는 시간이 끝난 30일이 지난 후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적인 절차 같은 걸 자기가 밟아서 네. 그 판결문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컬렉션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컬렉션 일단 그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한 컬렉션에 관련된 지출이나 비용은 네. 다 상대방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지출이 필요하죠? 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서 서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결문에 대한 abstract judgment라는 게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등기를 시키고 하는 뭐 등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두를 해서 네. 상대방이 뭐 갖고 있는 재산, 텍스 리턴, 뭐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런 걸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직접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하거든요. 네. 강제로 네, 와야 네.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비용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또 변호사가 또 가서 또 그것도 할 수도 있고 하면 그런 모든 비용을 상대방한테 다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네. 이 자리에 잠깐 좀 뭐 스몰 클레임뿐만이 아니라 민사 소송에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네. 판결문을 받아서 상대방이 이제 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진 사람한테 법정 출두하라는 통보가 와요. 그래서 네. debtors examination에서 notice to appear 그러니까 법원에 나와라 네. 하는 통보가 오는데 나올 때 뭐 예를 들면 텍스 리턴하고 지난 내년치 텍스 리턴서부터 뱅크 스테이먼트서부터 뭐 다 갖고 오라고 막 줄줄이 리스트를 줘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미 자기는 졌고 더 이상 이걸로 귀찮으니까 뭐 통보를 하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고 안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안 나갈 경우에는 셰프가 찾아서 체포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집으로 와서 체포도 가능한 거예요?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손님 같은 경우 충분히 마음은 이해하죠. 재판에서 졌는데 더 이상 자기 귀찮으니까 뭐 나가지도 않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법정 모독죄로 셰프가 직접 찾아와서 당신 다음에 뭐 어느 날짜까지 안 나오면 직접 진짜로 와서 데리고 간다. 그래서 급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법원에 가서 그 체포 명령을 없애버리고 다음 날짜에 다시 잡아서 뭐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debtors examination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안 나가셨을 경우에는 체포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다못해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도 경찰이 티켓을 떼어 봤는데 체포 명령 있으면 그 자리에서 차를 다 임파운드하고 다 잡아갈 수도 있어요. 테크니컬리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워닝을 주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걸 받으면 꼭 변호사와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꼭 법원에 출두를 하셔서 체포 명령이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재판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그 금액을 지불하고 완전히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끝난 게 아니네요.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판결문이 보통 만불 받았다고 하면 상대방이 돈을 진 사람이 갚지 않을 경우는 1년에 10% 이자가 계속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후면 그게 만불이 2만 불이 되고 어떤 경우는 제 손님이 2천 얼마짜리 판결을 썼는데 오랫동안 써갖고 이게 거의 8,000불, 9,000불 돼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항소를 하던 아니면 판결문을 해서 뭐 돈을 지불하던 가능하면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판결했던 빨리 그냥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게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은 또 변호사를 써서 계속 비용을 늘려간다면 만불짜리가 2만 불, 3만 불, 4만 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소하신 분은 물론 자기네들은 또 컬렉션을 하셔야 되는 어떤 절차를 하시는 게 좋겠고 지신 분은 그럼 빨리 돈을 갚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일단 해결하면 그냥 돈만 주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그 상대방한테 법원에다가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satisfaction of acknowledgement of judgment라는 폼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판결문을 내가 이 사람한테 봤는데 이 사람이 다 나한테 돈을 지불해서 더 이상 이 판결문에 대한 어떤 그 금전적인 문제는 이 사람하고는 없다는 거를 서류를 법원에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은 돈을 지불하시고 그런 서류를 법원에 꼭 상대가 접수하고 접수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만 완벽하게 끝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절차를 좀 잘 정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계속 그 오픈된 케이스로 남아 있을 예를 수도 들어서 있는 경우에 거니까요. 따라서는 나는 돈을 다 갚았는데 그 사람 상대방이 그 서류를 접수를 안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집을 팔거나 비즈니스 팔거나 하면 그게 또 딱 뜨거든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 가서 그걸 해결하려면 상대방이 그걸 안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또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그런 서류를 꼭 법원에 접수를 해서 모든 판결문이 끝났다는 걸 확인을 하시는 절차도 꼭 잊지 말고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소액 재판이라는 제도가 우리 이민 생활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잘 모르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알고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소액 재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을 드리면 도움받을 수 있죠. 변호사님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제 전화번호는 714-634-1234 714-634-1234입니다. 변호사님 이 소액 재판은 만약에 내가 서류 미비자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진행할 수 있군요. 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럼요. 그런 재판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을 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